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개인 재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그냥 멋진 커플이 타고 있죠. 근데 차를 보니까 1억 원이 왠지 넘을 것 같은 아주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좀 뭐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요.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차를 타고 있는 이 커플이 부자일까요?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이 카푸어일까요?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정보가 뭐냐? 만약에 이 자동차가 1억 원이라면 3년 뒤에 감가상각이 돼서 이 차의 가격은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란 돈이 뭐 이 사람에게는 별 타격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자산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꾸 비용을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나의 재무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나의 자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이 반복되느냐는 국가의 의명도 바꾸게 되는데요.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인광석이라고 불리는 고급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자원이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 자원을 아주 고가로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섬나라의 1인당 GDP가 1980년대 초반에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당 GDP가 2만 불이 넘은 시기가 2005년이 넘어서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상당히 소득이 높았던 나라죠. 나우루는 그렇게 돈을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루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과소비를 했죠. 그 작은 섬나라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아주 고급 외제차를 들비했었고요. 나중에 약간 이제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차를 폐차해버리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며 살았습니다. 어쩔 때 문제가 없죠? 자원이 계속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자원이라고 하는 게 꺼내 쓰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자원이 공식적으로 고갈됐습니다. 현재 나라의 인당 GDP가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뭐 40년 전보다 10분의 1 토박이 났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거의 50분의 1 토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5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우루 사람들은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잘 못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있는 자원 관리를 못한 대가를 실제 40년 뒤에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르웨이는 약간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요. 노르웨이도 천연자 노존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이제 1960년대 말에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기름이 탁 터지니까 돈을 좀 쓰고 살아도 되는데 노르웨이는 약간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석유 자원이라고 하는 게 언젠간 고갈되지 않겠냐. 돈을 조금 모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원유 수익의 78% 하고요. 석유공사 수익을 합쳐가지고 이제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원칙을 세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쓸 거다. 나중에 연금 같은 것들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그때 쓰자. 나중에 돈을 찾아 쓰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찾아 쓰자.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현재 노르웨이 석유 펀드에 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느냐. 어,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요. 1690조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뭐 1690조 하니까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펀드는요.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 위해서 적립한 펀드죠. 그럼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n분의로 쫙 한번 나눠줘 볼까요? 노르웨이 인구가 567만 명,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인데요. 이 567만 명에게 이 노르웨이 석유펀드에 있는 돈 n분의로 쫙 나눠주면 1인당 3억 원씩 돌아갑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어서 5인 가구인데요. 그럼 제가 노르웨이에서 살면 5인 가구니까 인당 3억씩
15억 땡겨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형태로 실제 국가도요. 자원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921년생이시고요.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버먼트주 시골에서 출생하셨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청소하셨고요. 38살에 방 2개짜리 집을 구입해가지고 평생 거주하셨습니다. 50세 이혼하신 다음에 독신 생활하셨고 뭐 취미가 장작패기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산층보다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이분이 이제 언제 유명해지셨냐? 2014년도에 92세로 사망하실 때 유명해지셨어요. 왜 유명해지셨냐면 그 당시에 이분의 순자산이요 800만 달러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로 뭐 감안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하면 뭐 100억이 넘는 돈일 겁니다. 2014년에 미국 사망자가 281만 명이었는데요. 순자산 800만 달러 이상자가 4천 명 미만이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상위급이셨던 거죠. 그래서 의붓자식에게 2만 달러를 주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상속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 이분께서 정말 평범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많은 자산을 형성해서 남겨놓고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코인에 투자하셨을까요?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평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별다른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번 월급을 저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 월급을 다 쓰지 않고 일부는 반드시 저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돈을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게 아니고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 세 번째, 수십 년간 장기 투자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번 월급을 다 쓰지 않고 저축하고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수십 년간 장기 투자한 거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기가 번 월급을 다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걸로 다 써버리는 거죠. 월급날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월급날에 카드값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평생 동안 카드값 걱정을 하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자기가 버는 월급을 저축했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예적금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물가는 못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요. 1번, 2번은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뭐 1년 이내에도 자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거래 비용이 많이 나오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수익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 이분은 아마 5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누구나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기간에 따른 재무 관리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활동기에 있는 분들 다르고 퇴직 예정기에 있는 분들 다르고요. 그다음 은퇴하신 분들 다르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가는 분의 자산 관리는 다 다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 소득 활동기를 맞이하실 거니까 소득 활동기의 자산 관리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소득 활동기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절대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보다는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축액을 늘릴 수 있냐?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가계부를 쓰면 저축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계부를 쓰면 뭐 충격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출 관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급날에 먼저 약간은 강제적으로 저축부터 해버리고 남 돈을 쓰는 이런 좀 단순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실제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꾸준하게 사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 어쩌다 한번 의사결정하는 것이지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이 있고 한국 주식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볼게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어떤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을까요? 네,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한국 기업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반 개인들이 돈을 벌려면요, 정말 동적으로 시장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요즘에 ETF 다들 아시겠지만 ETF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WY는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요. EWJ는 일본에 투자하는 ETF고, EGU는 유로에 투자하는 ETF고요. VO는 유명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ETF입니다. 만약에 2014년 12월 달에요, $10,000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2024년 11월에 $12,000가 되겠죠. 연수익률은 1.90%밖에 안 되고요. 표준 편차는 22%입니다.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했는데, 그런데 우상향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S&P 500의 경우에는요, 2014년 12월 달에 $10,000를 투자했다면 2024년 11월 달에요, $34,000가 돼 있을 겁니다. 연수익률은 무려 13%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15%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자주 보면서 약간 투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메인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지수로 가져가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짙은 파란색이 한국이죠. 화끈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락했을 때 확 사고 올라갔을 때 확 팔고, 이른바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단타를 잘 쳐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 샀다 팔았다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 어쩌다 간혹 가다가 그 샀다 팔았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때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주식계좌 열어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일정 시점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커져 있어요. 해약을 하면서 나는 역시 재테크랑 안 맞나 봐,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일단은 절대 저축을 늘리면서 일단 미국 지수 위주로 꾸준하게 사모으는 이런 단순한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일 수 있다. 이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재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개인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회계 정보 다룰 때 기업의 회계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수치들을 산출해서 그 기업의 건전도나 아니면 활동성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었죠. 개인의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 받는 거랑 비슷해요.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사실 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난 사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었네? 빨리 그걸 치료해버리게 되면 훨씬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개인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도 나는 정말 내 재정 상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빨리 점검해 가지고 그 약점을 없애버리게 되면 실제 내 재정 상태가 건전해지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가지 측면에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적절하게 비상예비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것이고요. 부채 관리는 나의 부채가 합리적이냐 너무 과한 거냐, 이걸 따져보는 거고, 위험 이전은 보험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성장 전략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차들이 모여 있죠. 어떤 장소 같으세요? 뭐 주차장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고차 매장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출용 선박에 차가 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언제 찍힌 사진이냐? 2020년도에 미국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같이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이슈가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해고를 합니다. 기업에서. 해고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5%를 넘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나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된 거죠. 근데 실업 상태가 되면 월급이 끊기니까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불과 실직한 지 2, 3개월 만에 기본적인 먹을 거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리니까 무슨 푸드뱅크에서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려고 차들이 줄 서 있는 광경입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그 월급이 끊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먹을 걸 못 사? 이건 강도가 다른 건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 인당 GDP가 7만 불이 넘는 나라지만 양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미국인의 60%가 비상금 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0만 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대처가 되도록 즉 빚지지 않고 대처가 되기 위해서는 비상예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용도로 저축하고 있는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금융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금융을 잘 모르더라도 이건 알 겁니다.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가입했다가 초반에 해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금 다 못 돌려받고 손해 본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자문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 깨가지고요. 손해 본 기억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왜 손해 볼 줄 알면서 그런 걸 깼을까요? 갑자기 이제 돈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돈이 충분히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남한테 좀 돈을 빌리자니 면이 안 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깨지 뭐 해서 그냥 깨버리는 거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알고서 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비상예비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비상예비 자금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의 혹은 내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지 하고 대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월 생활비에 적어도 3배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 생활비의 3배 정도를요. 해약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단기 예금 같은 것들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비상예비자금 적절하게 있겠지만 또 지내다 보면 비상예비자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좀 이것부터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부채 관리인데요. 내가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상환해야 되는 악성 대출이냐 아니면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상환해도 되는 건전한 대출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사실은 부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 뭐 회계에 대한 과목을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업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산이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되는 거죠.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채로 어, 여행을 가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소비성 지출을 써버리는 것은 최악이고요. 사실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나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뭐 무작정 대출을 받으면 안 되니까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대출 금리가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1금융권 어디가 생각이 나시죠? 네, 일반 시중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 K뱅크까지 이런 데서 받는 신용대출까지는 괜찮은 대출로 볼 수가 있고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자,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이런 데들 있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용카드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썼는데 카드값을 냈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한 300만 원 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시 국내로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리볼빙 서비스라는 걸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문자가 날아와요. 아니 왜 300만 원 한꺼번에 갚으려고 그래? 10개월간 나눠 갚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10개월간 갚으면 되잖아. 심지어 합리적인 지출 계획 뭐 이렇게 온다고요. 그럴듯하죠? 오케이. 한번 받아봐야지.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말이 서비스지 사실은 카드사 단기 신용 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순간 대출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 사회 초년생에 가까울수록 연 15%가 넘어갈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신용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금을 조달받아야 될 때 한도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2금융권 대출은 정말 사용하지 말고 제1금융권의 대출 정도까지만 활용하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 넉넉하게 보더라도 40%가 넘어가면 악성대출, 이내면 건전한 대출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 살 때 집값의 30%나 40%까지는 괜찮은 대출을 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대출은 좀 과한 대출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꾸준하게 상환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월급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이 30%가 넘어서면 악성 대출, 이내면 건전한 대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도 뭐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 까지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30%가 안 된다. 이거는 괜찮은 대출입니다. 뭐 저는 지금 당장 갚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험 관리인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내 가정에 적합한 거야.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이제 미혼일수록요, 이 보험은요, 사실은 보험료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 때가 아니고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그냥 합리적인 보험료만 지불하면 끝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혼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어떤 게 위험한 걸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장애가 벌어진다거나 배상 책임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보험으로 커버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 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15만 원 넘는 돈을 내고 있는 뭐 미혼인 직장인들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험에 대한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필요한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지만 불필요한 보험은 나한테 정말 독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잘못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2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보험은 몇 년 납이죠? 뭐 10년, 20년, 30년, 평균 2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만 원 곱하기 240개월짜리예요. 원금 4,800만 원짜리입니다. 투자했으면 1억 원이 넘는 돈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가입 권유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사인해 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험은 합리적으로 가입하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성장 전략인데요. 우리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자, 소득에서 지출 뺀 거, 저축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저축 가능한 금액에서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투자액에는 N승을 하는 건데요. 자,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는 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수익률을 높이거나 투자액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본인들이 관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관리하기에는 불확실한 영역이 있어요. 불확실한 영역이 뭐죠?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합니다. 소득이 확확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불확실하고요.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수익률은 검증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건 사기죠. 단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정상적으로 권유하는 상품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요. 예금 금리가 1%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퇴직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따진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른 거 없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담역들이 어떤 걸 많이 권유했냐면 독일 국제 10년물에 연계되어 있는 DLF라는 상품을 추천했었거든요. 선생님 독일 채권 아시지 않냐? 이 선진국 채권이 설마 이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겠냐? 심지어 마이너스 0.6%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얘는 4% 수익 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도 높다. 가입하셔라. 뭐 퇴직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거든요. 오케이. 해가지고 평균 퇴직금 2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6개월 만에 원금 100% 손실난 그런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안전하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6개월 만에 10%, 20% 손실도 아니고 100% 손실이 나버리니까 내 돈 물어내라고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은행에서 불안전 판매를 했다? 뭐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책임이 정말 없냐 이거죠. 은행 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였다고요? 1%였다고요. 근데 이 상품 수익 몇 퍼센트 주는 거라고요? 4%라고요. 이게 원금을 보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거를 원금 보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단기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기에는요. 우선적으로는 현금 흐름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태를요. 우리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었죠. 유동성, 부채 관리, 위험 관리, 성장 전략 관점에서 본인의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건전한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